한 번 경험한 인류가 back to normal로 안 하고 뉴노멀을 가게 되는 이유가 경험한 인류의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분 교수라고 하고요. 대학원에서는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라는 것을 맡아서 논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함에다가 이제 비즈 모델 디자이너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다.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걸 하느냐? 사실 공학에서 가장 디자인을 많이 하는 학과가 기계공학과예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여러 가지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기계공학에서 사실은 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뭐 로봇도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그동안은 테크니컬한 거에 집중해서 해왔는데 저는 그걸 이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만들어가는 솔루션들과 결합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테크니컬하게 또 심리학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또 예쁜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도 협력해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걸 통칭 뭐라고 할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자. 그래서 비즈 모델 디자인이라는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는 뭐 공학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도 주로 이제 디지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반면 대학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기존의 어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 디지털로 이걸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게 되게 핫 이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진짜 소위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이제 한번 디지털 그 플랫폼이라는 것 위에서 만들어보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의 교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한테 지금 세상에 어떤 변화가 내 영역에서의 큰 변화가 오고 있다면 이게 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필요로 한 정보라면 빨리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했죠. 예, 디지털로 전환되는 걸 경험하면서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7년 아이폰이 나온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책도 좀 써봤고 뭐 강의도 좀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사실 좀 어쩌면 제가 그 분야에 있는 굉장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바깥에서 이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되게 쉬운 방향으로 강연을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좀 더 해봐라.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시대 변화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죠. 저는 그게 또 대학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거기서 4차 산업혁명,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 사회적 충격. 근데 거기서 다들 멈췄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인공지능이 이제 다 바꾼대. 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이제 기사도 필요 없대. 막 모든 일자리가 다 바뀐대. 그런데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오구는 있죠. 분명하게 오구는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거는 어차피 그럼 프로그래머가 잘 살겠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돈 벌겠네. 근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류의 삶의 공간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사실 테크 하는 사람들이 몇 개의 기업을 만들어서 뭐 테슬라가 잘 나간다 해도 나 큰 상관없잖아요. 근데 나의 일상이 바뀌면 이거는 진짜 큰 충격이죠. 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디지털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 누가 한대. 그걸 싹 다 가져간대.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벌어진 거죠.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혁명의 본질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감염을 줄이려고 하고, 감염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 문명으로 더 빠르게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비포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 1년 후에 비교했더니 20배 차이가 나더라. 그럼 정말 빠르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지금 뉴노멀이라고 부르는데, 그 뉴노멀의 본질이 뭐냐? 디지털 문명이 인류의 표준 문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노멀,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이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되게 말랑말랑하니까 아유 이건 지금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뜻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정상, 노멀, 내가 알고 있는 표준, 내가 알고 있는 일상이 뉴, 새롭게 다 리셋된다. 무시무시한 거죠. 단언컨대 절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뉴노멀이 아니에요. 왜? 그럼 이제 백노멀이겠죠. 그죠? 백노멀, 백투 노멀일 텐데, 뉴노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표준이다. 그거에 맞춰서 미래도 준비하고, 어떤 연령대이든지 이제는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자기 미래를 잘 진단하고 차곡차곡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강연할 때 얘기하냐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러분, 조선이 끝났습니다. 멸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 되옵니다. 쇄국해야 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멸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거냐? 머리를 다 자르고 신분제도 그거 다 있고 새로운 임금도 없어 우리나라. 이런 거잖아요. 딱. 되게 어렵죠. 맞습니다. 이미 펼쳐져 버린 거죠. 그게 데이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소위 새로운 표준들이 쫙 생성이 된 거죠. 일단 세계 최고 기업들이 예를 들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어요. 어제 제가 봤더니요,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벌써 2개예요. 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2,500조가 안 돼요. 2,500조가 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왔냐 하면 잘 될 것 같아서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3,000조가 넘어. MS도 3,000조가 넘어. 그 얘기는 그 하나의 기업이 잘 될 게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보다 높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그럼 얼마가 모여있냐? 5개 기업을 합하면 이게 1경 2,0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요. 그럼 그 5개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나를 보면, 아, 이들은 왜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기다 투자를 하지? 왜, 아니 3,000조 원이면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투자하지? 그 근간을 보면 인류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들고 새로운 서비스로 표준을 싹 바꾼 거예요.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누가? 인류 스스로 선택해서 돈을 갖다 쏟아부은 거죠. 네, 거기가 미래야. 이게 만약 세계 테크 기업 5개가 다 빅 플랫폼들이 다 먹은 거면 그럼 뭐 거기서는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소소한 일상까지 그 플랫폼이 다 바꿔버린 거죠. 뭐 페이스북을 쓰거나 인스타그램을 쓰거나 뭐 메신저 앱을 쓰거나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일상이 뭐가 바뀌었지? 택시. 우리는 규제로 막고 있지만 전 인류가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우버가 표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규제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5나라 남았고, 우리가 뭐 그게 혁명이냐 뭐냐 하지만 그거 인류의 선택을 보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 호텔.
호텔은 폰 안에 있죠. 베이컨시가 폰 안에 있지. 요즘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호텔에 전화해서 빈 방 좀 주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디지털 문명이 그 사이에 그렇게 번져서 소소한 일상까지 다 바꿨는데 그 원인과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스마트폰의 탄생이라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요. 저는 이제 삼성 갤럭시를 쓰는데 이게 등장하고 나서요. 2007년 아이폰이 탄생, 2010년 갤럭시 S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 탄생하면서 대중화가 본격화됐죠. 2007년에 나왔을 때 노키아라든가 뭐 LG라든가 유명하죠. 저건 그냥 애들 폰이야. 애들 게임기가 폰이 될 리는 없어. 라는 판단을 더군다나 엄청난 컨설팅 회사들이 맥킨지 같은 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잘못 잡아서 사실은 엄청난 회사들이 싹 순식간에 쓸려 나갔죠. 근데 스마트폰을 든 인류가 놀라운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뭘까? 저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써보니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장 강렬했던 게 저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궁금한데 뭘 물어봐. 우리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기할까? 뭐 이런 거 싹 없어졌잖아요. 제가 초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가 뭐 하는지 궁금한데 물어볼까? 뭐 이런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괜찮네. 인류에게 뇌가 갖고 있는 영향, 내 생각이라는 거나 지적 능력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아요. 이게 뛰어날수록 우리가 훨씬 더 잘 된다. 생존의 확률이 높다. 이건 DNA에 이제 새겨진 거죠. 그래서 이 인류가 그렇게 빠르게 선택한 겁니다. 심지어 초기에 언론들이 이거 부작용 많다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진 이유가 써보니까 그냥 너무나 유리한 거예요. 이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우리 최시현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피엔스라는 게 슬기롭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세요. 뭐 인류가 어디 슬기롭냐. 이렇게 지구를 망치고 있고 공해를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는 인류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게 자기가 주인이라서 더 좋은 이름을 지어준 거기도 하겠지만 생존했기 때문에. 사실 25종의 호모 종족이 지금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다 멸종했죠. 그 중에 많은 다수를 사실은 사피엔스가 멸종시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인류는 우리가 생존하는 비결은 뭐냐를 끊임없이 이제 찾아낸 거고 자기 생존에 위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생존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변화든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운석이 충돌해서 빙하기가 왔을 때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들이 그 근처에서 다 멸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내.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에도 뭐 유럽의 4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집집마다 한 명씩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가능한 모든 지적 수단을 활용해서 그걸 개선하고 결국 변화를 이끌어내죠. 인류의 선택은 늘 일정했어요. 생존의 확률이 높으면 무조건 옮겨가라. 저는 그것 때문에 인류가 폰을 선택했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포노 사피엔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표준 인류입니다. 포노가 이제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니까 이게 신체 일부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 인류가 바뀌었으니 표준 문명이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세계 5대 플랫폼들이 성장을 했고, 그게 번지더니 이제는 인류의 소소한 일상, 택시, 금융, 유통, 방송, 미디어, 광고, 모든 것들이 이 폰을 든 인류를 중심으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동네에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불과 10년 만에 그 표준이 바뀌어서 이게 진정한 디지털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오더니 심지어는 전혀 갈 생각이 없던 교육, 근무, 모든 여건에서 내가 이제 그 무서운 병원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면 이걸 배워야겠구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고 여기 시장 가서 사면 되지, 마트 갔다 오면 되지, 그거를 뭘 이걸 귀찮게 하고 있어 그랬는데 써본 거죠. 써봤더니 너무 편리한 거예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써보면 뭐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 번 경험한 인류가 백투 노멀로 안 하고 뉴노멀을 가게 되는 이유가 경험한 인류의 이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99%의 재택근무자가 경험하고 나서 앞으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 중에서 재택근무를 forever 하겠다라고 선언한 데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정착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원래 첫 해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경험을 해보더니 지금은 70% 이상이 앞으로 온라인 수업 계속 필요하다. 생각해보면요, 수업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창피하니까 기를 쓰고 어떻게든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드러나는 것과 내가 앉아갖고 야 너희 한 10분은 또 너 잔다 뭐 한다 너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풀릴 거야 이러면서 시간 가다가 보면은 수업 끝났네 이런 걸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학생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수업을 들었어. 근데 이 과목에 예를 들어 이 과목을 다른 교수님들이 가르친 걸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그러면 총장한테 직접 메일을 해요. 이 교수님 스카우트 해달라고. 당연한 거죠. 걔들한테 입장에서는 내가 1타 강사 강의 듣고 수능을 봐갖고 점수가 잘 나왔는데 내가 잘 나가려면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총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당연히 해야지. 그럼 그게 들어오면 그 비교를 당한 교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하죠. 퀄리티가 좋아져요. 경험이 애들이 좋아지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루 종일 내가 시간 내서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 다음에 들을 때 강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것 때문에 애들이 수업을 안 듣는다. 잘 생각해 보면요. 안 듣는 애들은 오프라인으로 해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더 들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심지어 한 번 들어서 모르겠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애들한테는 훨씬 나은 환경인 거죠. 네. 이러니까 경험한 아이들은 그 대중의 반응이 70% 이상이 이게 좋다고 한다는 건 그 경험에 의해서 더 나은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선택은 지금까지 다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아요.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는 뭔가 평화가 필요해 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막 독재가 판을 치고 뭐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 시절에 비하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하고 우리 시대를 비교하자면 휴머니티의 관점에서 훨씬 나아졌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정말 유토피아였어. 우리 인류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역사를 보세요. 아니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노예로 부리고 쳐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런 휴머니티라는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디지털 문명이 오면서 어떻게 변화했나 한번 보세요.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반인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죠. 대표적인 게 성추행의 문제.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한 게 미투 운동이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가려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어쩌면 그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되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답을 걷죠. 아이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것 때문에 날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관행이라고 생각하던 반인륜적 모든 일들이 디지털 문명에 와서 다 드러나고 다 정리되고 새로운 굉장히 강력한 도덕적 기준. 너가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게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중의 힘이 사실 제일 무섭지 않나요? 민주주의의 본질도 그거잖아요. 독재자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봉건사회죠. 예, 그래서 위대한 왕이 있어. 세종대가 위대하죠.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던 거나 그분이 위대한 걸 창조했다고 해서 그 시대가 이 시대보다 낫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뭐 노예같이 살아있기도 했고 노비도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반면 지금은 어떠냐? 어떠한 한 인격체도 절대 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그런 이유는 없다에 모두 동의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가 학폭 어릴 때 했으면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야, 어릴 때는 애들 그 운동하는 선수들은 다 때리고 하는 거지. 그걸 갖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 사고가 그런 거죠.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그 아이가 뭐 아무리 무엇을 했더라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비인격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그냥 용서받고 살 수는 있지만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리고 숨겨서 나는 스타야. 그리고 나는 우월해. 이건 더더욱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중이 힘을 발휘해서 결국 그걸 다 밀어내잖아요. 요즘 디지털 문명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탈중앙화잖아요. 모든 권력은 몇몇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다 라는 시대가 디지털 문명 시대 끝났다.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게 저는 정치권인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들이 뭔가 되게 좋은 걸, 자기들 생각대로 되게 좋은 걸 하면은, 진짜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내 권력을 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본데 지금은 젊은 공무원들은 누가 이제 야, 내 친구가 뭘 좀 부탁하러 온다는데 뭐 이러면 녹음부터 해요. 그리고 자기가 녹음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된 것과 안 된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겠죠. 이게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그 얘기는 나쁜 것도 해야 되는 게 관행이었다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게 이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대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일이라면 녹음하면서 하겠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렇게 녹음된다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우리는 숨겨진 일이라도 해야지만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젠 진짜 진정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중이 권력이 된 거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창조적인 디자이너, 저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비즈 모델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폰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디자인했죠. 대표적인 게 만약 아이폰이 그냥 나왔으면 됐을까? 근데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죠. 이 앱스토어가 결국은 기폭제가 돼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된 거고 인류가 디지털한 공간이 이런 되게 좋은 게 있구나를 깨닫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열광할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메타버스도 나오고 요새는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새로운 거 막 하고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인재들이 등장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생태계와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른들은 오로지 수능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는데 표 때문에. 다 아는데 표 때문에. 작년 한 해를 해봤더니 한 450회? 뭐 이 정도 됩니다. 다양하죠 아직도. 뭐 노인대학 예를 들면 그런 데도 가보고 또 애들 대상으로도 많이 해보고 뭐 중학생도 해보고 또 저기 전라남도에도 가보고 뭐 경상남도에도 가보고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걸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강의를 한 게 사실은 2014년에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 게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가 그때 있었거든요. 수요 사장단 회의 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맞아요? 그리고 보냈어요. 저한테 디지털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트렌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 맞냐고 답문을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가서 그 사장님들 앞에서 한번 강의를 했죠.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 바람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대기업한테 야, 그 사람 괜찮더라. 야. 이게 자기들끼리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불려가기 시작하고 불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2014, 15년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저의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폰을 든 인류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반반?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회사에 가서 방문 판매 시대는 끝났다. 코웃음을 치죠. 야, 너 지금 우리 작년에 방문 판매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해야 된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반반. 이게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한 거죠. 또 제가 부모님들이나 이제 북클럽,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애가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고 유튜브만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면 제가 유튜브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건 노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자기가 노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를 전환시키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이건 나는 그냥 올라탄 거죠. 뭐. 코로나가 오고 나서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됐다. 심지어는 제 그 책을 갖고 막 강의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포노사피엔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막 자기들끼리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도, 그러니까 해본 거죠. 집에 애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아, 엄마 줘봐. 그럼 지들이 해. 이러니까, 야, 이게 내가 큰일 났구나가 이제 보편적인 그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들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영역으로 가죠. 뭐 메타버스다, NFT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구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다. 이게 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사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저보고 뭐 제 친구들이 이런 말 하죠. 너 택시 얘기 살살 해라. 너 택시 타고 다니잖아. 맞아요. 저도 뭐 그 역에 내리면 줄 서서 택시 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택시 기사하는 친구가 많겠습니까? 스타트업 하는 친구가 많겠습니까? 제 생태계에 저의 동료들을 생각하면 택시를 보호하지 않는 게 더 맞죠. 보호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크게 한번 봐볼까요? 인류가 택시를 타게 된 게,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게 우리가 보다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같이 다니자. 그게 이제 궁극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차는 다니는데 우버라는 게 무슨 혁신이냐고 얘기하는데 요즘 제일 핫한 게, 인류한테 핫한 게 환경이죠. 서울시에 러시아 왕일 때 택시 막 서가지고 뿜고 자원의 낭비, 환경의 공해, 이게 유발되는데 우버를 쓴다 그러면 그때 같이 쉐어하는 것만으로 그게 만약에 10%의 매일같이 대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 그걸 스마트한 인류가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택시회사 사장님들은 돈을 막 모아. 그러니까 그거를 땅을 갖고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 택시에서 못 만든다, 뭐 이런 규칙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산악금 받아갖고 돈 버는 건 왜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플랫폼이, 이게 지금 우버도 주가가 떨어진 게 리프트라는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수수료를 막 낮추면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는 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특히 택시 같은 건 그냥 개인이 쫙 해가지고 플랫폼으로 해갖고 손님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된 거 당연하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주차장 관리해야지, 그거 하는 사람, 정산하는 사람 인건비 들어가지, 뭐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부가 개인한테 몰리지. 그리고 그 몰린 부는 숨어서 땅 사는 데 투자돼요.
왜? 이 사람들은 운수업을 하니까 땅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그런데 플랫폼은요, 완전히 공개되어 있고 소위 빨개 벗겨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 얼마 벌었어? 너 왜 국회로 좀 와봐라. 맨날 이러는 거지. 솔직히 전국의 택시업자들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너희들 산악금 얼마 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부를 한 번 먹은 사람, 부동산, 예를 들어 80년대에 그 운수업에 진출한 사람들이 지금도 다 잡고 있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를 왜 우리가 봐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사장님들이 깨져나가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려나갔잖아. 근데 왜 택시는 안 돼? 그죠? 노키아 망했죠. 핀란드 최고 기업인데 싹 망했어요. 우리나라 펜텍 망했죠. 싹 나갔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 공돌이라서 그래요. 우리 때요.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으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이 탁 번지면서 할 일이 없어서 도산된 진짜 학살이 일어났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학살이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됐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LCD가 미래야. 다 투자해서 막 엄청나게 갔는데 갑자기 OLED로 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다 먹었네? 학살이 일어나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잘 버티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학살이 일어났고 우리도 한 번 학살했죠.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도 훨씬 환경에 더 낫고 더 좋은 무언가 배를 만들 기술이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지만 그걸 만약 중국이 더 잘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 죽는 거야. 마찬가지다. 택시회사 보호해 주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경쟁력이 없어. 환경에도 안 좋아.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미래에 이 표준 문명과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거야.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경쟁을 풀어야죠. 이게 제 논리예요. 왜? 조선이 그러다 망했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뭐 안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지점 문 닫아. 왜? 고객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 갖고 데모하고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오잖아요. 은행 지점들이 문을 닫아. 야, 이거 안 돼. 막 그리고 데모를 하고 은행 지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했는데 거기 있는 은행 지점들이 자기도 민망하대. 고객이 안 오니까. 이런 문제, 인류의 자발적 선택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 지점을 차려갖고 야, 이거 너무 많잖아. 그러면 약간 규제도 좀 해주고 그럴 거지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맞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뉴노멀의 제일 큰 사회적 문제가 양극화예요. 이 K 디바이드라 그러죠. 이건 K가 코리아가 아니고요. 이렇게 뉴노멀 시대로 가면 디지털에 된 사람들은 점점 좋아지고 아닌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K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이요. 그 K 디바이드 때문에 1,100억 내가지고 디트로이트에 유색인종을 위한 IT 스쿨 짓는다. 이거를 자기네 올해 최고의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고 발표를 했어요. 애플카가 아니라.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는 플랫폼 기업한테 그래서 더 미래가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선택권을 가지고 권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디한 기업은 막 욕을 해. 이 페이스북도 보면 내부에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팬덤이 확 날아가죠. 그럼 가입자가 없어지면 이제 권력이 줄게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대중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거냐. 그럼 그 진정성이 유지돼야 애플의 위상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기업들을 제가 자꾸 키워야 된다는 게 이들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성장하는 기업이지 우리 옛날처럼 대기업들처럼 땅 다 잡고 야 너네 간만 그래봐라 우리 땅값이 내려가다. 자본 다 잡고 그 자본 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치 권력하고 타협하고 플랫폼 그게 안 돼요. 플랫폼이 만약 잘못해서 정치 권력하고 타협을 했죠.
그거 드러나면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싸이월드 순식간에 망하는 건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지만 떠나니까 망하는 거죠. 이거를 다 플랫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중한테 잘 보이기 위한 플랫폼이 낫지. 과거에 소위 몇몇 권력자들한테만 잘하면 되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그 모델이 유리하냐? 대중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환을 온 사회가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냥 그러니 너희는 죽어가 아니라 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로 옮겨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은 뭘까? 뭐 X세대라든가 베이비 붐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를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갈등의 구조로 만드니까 더 심해질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제로섬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 옛날 같으면 대기업이 뭘 하나 잡아. 다 장악해서 독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것도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하나가 다 잡으면 가격을 올려버리면 끝장이잖아요. 뭐 플랫폼도 마찬가지다라고는 하지만 플랫폼은요, 새로운 게 등장해서 계속 도전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에 요새 애들 안 들어가죠. 뭐가 떴어요? 틱톡. 틱톡 어디서 만든 거? 중국. 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대 대기업에 창업한 지 10년에 틱톡이 뛰어들어와? 그리고 그거 포션을 먹어? 그뿐인가? 이번에 또 뭐가 나와요? 로블록스. 이거 나온 지 얼마 됐어요. 근데 미국의 10대 60%가 가입을 해서 쓰고 있다. 데이터를 보면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거. 오죽하면 페이스북이 우리 회사 이름 메타로 바꾼다. 그 얘기는 내가 10대 20대를 못 잡으면 5년 후에 망하겠구나가 이게 너무나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분명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그리고 그 선택이 대중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리뷰에 의해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이 지배하잖아요. 방송 권력이 지배하고. 그러니 광고 한번 빵 때리면 어마어마하게 팔리니까 뭐 걱정 안 하고 30년을 50년을 갔단 말이에요. 플랫폼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또 사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기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경제 생태계를 가진 국가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선택이 제가 얘기한 인류의 주식 투자가 그런 각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자영업이죠. 식당.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잘 키우려면 디지털 커머스를 잘 교육시켜야 돼요. SNS 마케팅 시켜야죠. 또 쇼핑몰 짓거 만들어 보고 그 운영도 해보고 물건도 한번 팔아도 보고 이런 거 해봐야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메타버스도 경험해보고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럼 메타버스 안에 뭐 샌드박스를 하나 짓고 거기다가 광고도 한번 걸어보고 뭐 이런 거를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이제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뭘 하느냐. 여기 천천동에 그 되게 오래된 그 먹거리 타운이 있어요. 거기 조합처럼 이제 거기 사장님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맺어서 혹시 디지털 쇼핑몰, 배달 뭐 이런 걸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얘들의 교육의 마지막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런 거에 구인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또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 프로젝트를 폰으로 항상 면접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좋고 사장님들은 반반이에요. 그게 되겠어? 그런데 망한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제가 수원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11집이 있는 아주 미니 그 먹거리 먹자골목이 있어요. 9집이 망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재기를 위해서 그 공유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래도 100에서 200, 몫이 좋으면 막 땅 크고 그러면 그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와야 빨리. 이번에 또 오미크론 오니까 또 난리 나서 싹 다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공유주방 가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월세 30만 원. 그러면 내가 한번 버티면서 해볼만 하다. 대신 홀이 없죠. 주방은 있고 내가 그동안 썼던 거 있으니까 이제 음식 재료 사다가 포장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이제 이런 친구들과 콜라보를 시켜주면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죠. 그 음식점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맛있으면 터지고 아니면 죽어요. 그게 아주 더군다나 요즘은 제가 소비자 권력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리뷰 1점짜리 주면 막 사장님들 죽으려고 하잖아요. 차라리 문 닫고 창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리뷰가 4.5는 넘어야 시키지. 근데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만들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테스트하는 비용도 싸고 그리고 되게 회전도 빠르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축적할 수 있는 경험이 결국 돼서 이렇게 새로운 오프라인 시장, 자영업이 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해요. 와디즈라고 아시죠? 크라우드 펀딩. 그 외 농심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너희 한번 스핀오프해서 한번 스타트업 해봐 그랬더니 얘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와디즈에 저희 이런 회사인데요.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1억어치가 팔렸잖아요. 그럼 1억 선구매를 받고 장사를 나가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디지털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세계관을 디지털에 접목하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게 유튜버네. 맞죠? 유튜버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파워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파워 유튜버들이 성장한 배경이 그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얻어낸 거고 그 구독과 좋아요를 준 그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니까 소비자 권력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식당도 그러면 고비용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꼬꾸라지면 막 빚이 5천만 청년이 빚이 5천만이면 어떻게 일어나 근데 해보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해봐라 와디즈 해보고 잘 안 되면 야 그럼 메뉴 다시 해서 또 도전해보기도 하고 야 와디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로컬 푸드로 할 거야 그럼 로컬 식당으로 작게 가자 공유주방 30만 원 내고 500만 원 들고 해볼만 하잖아요 그건 스터디 많이 하면 되고 거기서 실패하더라도 500만 원은 극복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기성사회 세대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게, 그럼 공유주방이나 배달 시스템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초기 도전을 지원하자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도 그러죠? 권력의 활용, 총량제.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뭐냐면, 야, 편의점을 근거리 몇에서 하자 그랬더니 그거 괜찮네. 표도 잘 나오고. 근데 대부분 제가 영세한 자영업자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근데 자영업자 협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식당 협회 이런 데 들어가서 정치권하고 얘기 많이 하던데 그랬더니 형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체인점 대표들이 다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거를 타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총량제를 하면요. 훨씬 유리하죠. 더더욱 유리해지죠. 아무나 못 들어와. 또 자꾸 생기는 거나 경쟁이 안 되게 하면 좋죠. 그렇게 안 되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만드냐면 아무도 경쟁 못하면 다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혁명기에 가장 크게 우리가 그냥 혁명기에는 당연한 일이다가 뭐냐면 엄청난 권력과 부의 대전환이에요. 아니 프랑스 시민혁명이 귀족을 날리는 거였지. 왕의 목을 자르는 거였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피가 안 튈 뿐이지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을 한 순간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날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혁명은 디지털 혁명은 더더욱 그렇죠. 내가 현실 세계에 땅이 없어. 땅이 많은 사람은 야, 디지털 안 가면 좋죠. 근데 디지털 신대륙에 세계가 열렸으니까 거기에는 새로운 땅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가 폰을 통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거다. 그 디지털 신대륙. 세계 5대 기업이 만든 새로운 대륙을 보면 뭐 아마존의 쇼핑몰, 유튜브, 구글의 유튜브, 애플의 앱스토어 이런 게 본사 방문 불가죠.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만든 거야.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처음에 유튜브 나왔을 때 저게 무슨 방송이야 장난쳐? 2005년이에요. 딱 15년 만에 인류 표준을 바꾼 거죠. 그럼 그것을 바꾸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땅에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신대륙에 막 짓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카카오 네이버, 쿠팡, 뭐 카카오뱅크 막 이러면서 그 신대륙의 쟁탈전이 지금 혁명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주도한 세대가 M세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유리하다. 지금 말씀하신 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유리하다 그런 거예요. M세대 특징이요. 어려서 인터넷이 있었어. 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애들이 대부분 뭐냐? 이거 잘 되겠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기자님도, 송 기자님도 안 믿었죠. 안 믿어서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예를 들어 저도 뭐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게 잘 되겠어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그때 예를 들어 10년 전에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유튜브 아마존에 1억씩 투자한 사람 지금 어떨까요? 한 300억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본도 있으니까 디지털에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광고로 이게 먹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유튜브 광고 몇 번 했나?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고 그럼 자발적 선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들은 누구냐? 디지털 네이티브. 어려서부터 이 세계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게임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릴 때 무슨 게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왜 그런 게임을 하냐면요. 인간관계를 맺고 세계관을 만들어요. 사회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을 하면 그게 되게 치열했거든요. 그러면 힘도 세야 되고 협력도 잘해야 되고 팀워크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또 구슬치기 할 때도 구슬 잘 치는 사람이 다 따잖아요. 야, 부의 축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 다 따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뽀찌도 좀 주고 그러면 사회 관계는 이렇게 하면 다 두루두루 좋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살았어. 그러면 세계관이 어떻게 됐냐? 내가 잘하더라도 동네에서 구슬을 좀 잘 치는 사람이야. 조금 더 컸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영화에 많이 나오죠. 통이다. 싸움 좀 잘하면 내가 그래도 뭐 해운대에서는 통이야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세계관이에요. 거기까지.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데 판이 전 세계가 판이야. 처음에는 뭐 우리 동네에서 조금 하면 뭐 잘한다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잘하니까 여기 한번 가봐. 그래? 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뭐 서울시 대표 뭐 이렇게 되고 막 랭킹 다 나오고 야, 그뿐이 아니야. 한일전도 하네? 지들끼리 놀면서 그러니 뭐가 나왔어요? 프로리그가 나왔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하는데 이 신동아의 그 독자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이 구슬치기 하고 놀았을 거예요. 구슬치기 챔피언 뽑기 방송을 KBS에서 하는 거야. 그랬으면 내가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구슬 진짜 많이 쳐야겠다.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하면 세계가 판이네. 그러면서 디지털의 모든 것들을 게임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느리면 뭐가 문제구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아이템을 쓰는 회사가 잘 되는구나. 완전히 다른 세계를 탁 보는 거죠. 우리는 오징어 게임 정도에서의 룰을 배웠다면
얘들은 거기서 승리하는 비결과 이게 번져가는 모든 과정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느낀 거야. 이거 되겠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삼성 나와가지고 딱 차린 게 PC방이잖아요. 그 마크 주커버그 어릴 때 하버드 학교 다니면서 앱에 미쳐갖고 데이팅 앱 만들려다 페이스북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중독의 나쁜 면을 보는데 혁신의 이면을 안 봤다는 거죠. 사피엔스는요 늘 그런 거예요. 우리 반에 60명이 있으면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애가 있어. 그래 구슬치기를 보면서 나는 장사를 해야겠어. 있잖아요. 구슬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게 혁신의 이면이죠. 부모는 걱정을 해. 저 새끼는 맨날 가서 구슬이나 치고 앉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슬을 쌀로 테마를 바꿔서 어려서부터 막 이런 분들이 뭐 이병철 회장님도 되고 막 그런 건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요걸 잘해서 사업을 잘하면 되겠네. 지금 비어있는 시장이 어디야? 그리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배울까? 스티브 잡스한테 배우고 레리 페이지한테 배우고 제프 베조스한테 배워서 그 전략으로 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히어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독자들을 양산한 나쁜 사람이라고 보니까 히어로라고 애들한테 안 가르치면 그 애들은 그 세상을 못 보고 맨날 학원 다니면서 수능만 공부하다가 공무원 시험으로 이제 대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은 이 문명에 적응하기 힘들게 우리가 도태시키고 있는 거다.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행인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이 그 생각이 전환됐어요. 자,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게 저의 핵심 그 목표인데 계몽을 하지만 방법은 없고 제가 최근에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디지털 커머스 천천동 그렇게 연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도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농활 농촌이 어려우니까 가서 도와줬잖아요. 지금 왜 농촌 안 가요? 농촌이 안 어려워. 오지도 말래. 야 기계로 다 돌리는데 네가 할 일이 없고 민폐만 된다. 그럼 디활은 어떨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우고 싶은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근데 청년한테 돈 50만 주지 말고 그런 오프라인 그 스쿨을 만들어줘요. 걔들이 와서 알바로 하게 해. 그러면서 그거를 봉사 점수로도 쓰게 하고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봉사 점수 없으면 졸업 안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뭘 느끼게 하는 거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서 청년들이 자기 어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사회적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생각도 좀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있는 이 어른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난 스마트폰도 없어. 그럼 그거 지원하고 스마트폰 쓰게 해주고 그리고 누가 그런 거를 자꾸 사기를 치게 하니까 피싱 당하고 다 겁나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공인해서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실제로 누구나 다 공개된 장소에서 자 은행 뱅킹 만들어 드려요. 뭐 이런 것들 하고 이거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을 좀 국가가 잘 좀 지원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돈 주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해보고는 이건 별로 아니다. 결국 우리가 그 교육을 받게 하거나 노동을 좀 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일을 하게 하면 저는 단지 그냥 어른들 스마트폰 하게 해드리자 정도로만 했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새로운 뭐 비즈니스 아까 예를 들어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집집마다 요새 이제 탈중앙화가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이거 맨날 배달의 민족만 돈 빼가고 우리는 너무 문제가 많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전화로 할게. 전화로 하니까 안 받아. 실제로 알아봤더니 그 전화 받는 인력이 인건비가 더 들더라. 그냥 난 배민 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 집이 자기 주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럼 단골들한테 바로 넣어주세요. 그럼 적어도 뭐 10% 20% 하는 배민 요기요는 안 나가도 되잖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로컬이면 더더군다나. 단골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려 그럼 그 집에 그게 있어야죠. 이게 제가 말하는 K 디바이드의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책적으로 착 이렇게 펼쳐지면, 그리고 그걸 구성할 때 드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의해서 지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버를 허용하면 그 우버 플랫폼에서 뭐 호주 같은 경우 1불씩 떼가지고 택시 하는 사람들이 전화할 수 있는 자금을 쓴다.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2022년이 아마 뉴노멀의 원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기대를 했죠. 과거로의 복귀. 예, 과거로의 복귀가 없는 게 뉴노멀이죠. 그 뉴노멀은 디지털 문명이 더욱더 일반화되고 확산되는 해가 될 거다. 그래서 나의 역량도, 개개인의 역량을 작은 것부터 요걸로 은행도 좀 해보고, 요걸로 구매도 좀 해보고, 요 세상도 알아보고, 유튜브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특히 지금 과거 10년 전에 유튜브가 뜰까 그런데 뜬 것처럼 지금 뜰까 그렇게 하는 게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있어요. 메타버스 세계는 또 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뭐 NFT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참 설명하고 다니는 영역인데, 그런 것도 올해는 한번 좀 알아보자. 공부도 좀 해보자. 유튜브를 찾아보면 기본적인 공부할 것들 많이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머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 게요. 내가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지식을 이거를 조금 배우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예요. 화가가 보통 그림 그리고 참 가난하게 살다가 이 사람의 그림은 좋네.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고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 판매가 일어나죠. 그리고 판매가 일어나면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가가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NFT라는 걸 등록을 해요. 그리고 팔아봐. 잘 팔리네? 그럼 화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이 펼쳐지는 세계가 다를 뿐이지 인간이 좋아하는 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하는 거는 이런 건데 내가 이 잘하는 게 이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뉴노멀의 시대에서 꽃 피우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은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좋아하는 거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럼 이 디지털 세계를 배우고 내가 어떤 역량을 만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를 그 학습에 의해서 만들고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나이하고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좀 접근해보고 즐기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코로나가 끝나긴 할 겁니다. 몇 년 후가 될지는 몰라서 그렇지만 그 시대가 오기 전에도 준비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오프라인 중심의 시대가 되는 때에 내가 그런 걸 더 알고 있으면 나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오겠죠.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껏 공부도 해보시고 저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항해를 한다 그래요. 신대륙이 생겼으니까 이쪽 구석도 가보고 저쪽 구석도 가보고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 뭐 메타버스는 어디 있고 뭐 제페토는 뭐야 뭐 이러고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022년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의 탐험 시대를 열기를 바랍니다. 신동아 구독자 여러분.